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변화했으며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달가워하지 않을 방식입니다. 일본은 최근 사거리와 반경 능력을 크게 확장시킨 두 개의 신형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두 미사일 모두 완전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들의 배치는 이전에는 일본에 주둔한 미국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광범위한 해상과 육상 지역이 이제는 일본의 사정권에 확실히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현상 구도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어쩌면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신형 미사일에 대한 내부 정보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이들의 배치에 왜 그렇게 경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럽게도 두 신형 미사일 모두 25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25식 지대함 미사일과 타입 25 고속 활공탄입니다. 이런 명명 방식은 일본 무기 명명 정책의 특이점입니다. 신형 장비는 도입된 회계 연도로 명명됩니다. 이 두 가지 신형 미사일은 2026년 3월 31일 일본 2025 회계 연도의 마지막 날에 공식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양과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지만 두 미사일 모두 25식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신형 시스템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이자 처음으로 실전 부대에 배치된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인 25식 지대함 미사일 SSM은 사실 기존의 12식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미사일의 이름과 일본의 명명 관례를 고려하면 12식 미사일은 2012년이나 2013년 1분기에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발이 2012년에 완료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실전에 배치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명령 관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식 미사일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개발한 트럭 탑재형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88식 대함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88식 미사일은 1980년대 후반 도입됐습니다. 12식 미사일의 업그레이드에는 관성 항법 장치 INS와 중간 단계 GPS 유도와 같은 현대적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형 윤곽 매칭과 표적 식별 능력이 향상되어 정밀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조달 주문을 바탕으로 총 약 50대의 12식 시스템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2식의 함정 발사형 버전인 17식 SSM-2가 201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마야급 구축함에 배치되며 지상 배치형 12식보다 사거리가 2배 길어 약 250마일입니다. 이제 25식은 그 사거리를 다시 한번 늘려 약 620마일에 이르며 이는 12식보다 약 5배 더 깁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과 북한 군대가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자체적인 진정한 스탠드오프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넵튠, FP7, FP9 등 자체 미사일 개발로 러시아 장거리 공격에서 스톰섀도우, 스칼프 등 서방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도 같은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이는 앞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90마일을 넘으면 보통 스탠드오프 무기로 분류됩니다. 그 정도 사거리에서는 미사일을 대부분의 적 방공망의 유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2식은 이미 스탠드오프 미사일이지만 중국 미사일 방공망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러시아제 S-300 시스템과 자국산 HQ-15 유사 체계는 유효 사거리가 약 124마일에 불과하고 HQ-9의 사거리는 12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HQ-22 시스템은 사거리가 약 105마일입니다. 러시아제 S-400은 최대 사거리가 250마일에 달하고 미국의 사드와 유사한 장거리용으로 개발된 HQ-19는 약 1864마일에 이릅니다. 타입 12는 후자의 새 시스템과 달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입 25 SSM은 중국 방공망보다 약 2.5배 긴 사거리로 확실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향후 버전의 사거리를 약 932마일까지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거리인 620마일만으로도 타입 25는 중국과 북한 주변에서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타입 12의 제한된 사거리는 주로 전방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입 25의 사거리는 이 미사일을 해상 전력뿐만 아니라 선택된 지상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2020년 12월 일본 국회, 즉 다이에트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2023 회계연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치는 2025 회계연도로 앞당겨졌습니다. 일본은 비록 연말 마지막 날에 간신히 약속을 지켰지만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사양 측면에서는 탑재된 탄도의 크기나 속도 등과 같은 정보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타입 25의 기체가 현대 방공 시스템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도록 재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미사일은 장시간 비행 시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고도 순항에 최적화된 소형 터보팬 엔진으로 추진됩니다. 타입 25의 유도 시스템은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위치 확인, 지형 참조, 그리고 종말 단계 레이더 이미징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일본 특유의 정밀함으로 이동 중 해상 표적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로 중간 경로를 업데이트받고 해상 초계기나 해안 레이더 등 감시 자산 정보를 실시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지상 기반 미사일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동성 측면에서도 필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시스템은 8x8 차륜형 셰시에 장착된 고기동,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 발사대는 6개의 미사일 캐니스터를 탑재하며 신속하게 연속 발사를 한 뒤 빠르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연한 감시와 자폭 드론의 시배에 잘 보여주었듯이 신속하게 발사하고 이동하는 능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일본의 산악 지형을 활용해 발사대 부대는 해안 지역이나 섬 위치에 분산 배치될 수 있으며 적이 반격을 위해 조준하기 전에 신속하게 발사하고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일본 군대 전반에 걸쳐 널리 배치될 것은 확실하지만 초기 배치 장소의 선택은 전략적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첫 번째 작전 부대는 구마모토 현의 캔군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기지에서 중국과 북한의 다양한 표적들이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전체, 북한 전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지상 및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국민들이 부르는 존경하는 동지 김정은은 언제든지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이전에 최고 지도자였던 그의 아버지 김정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일은 1994년부터 2011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했고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김정일 역시 북한의 창립자이자 초대 지도자인 그의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은 화성 7 탄도미사일, 즉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양산에 들어갔지만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기 전인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악명 높은 스커드 미사일을 개조한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800마일에 달해 오사카, 도쿄, 그리고 일본 남부와 중부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김씨 왕조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북한의 능력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노동미사일 외에도 현재의 김정은은 최소 1500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북한에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성 14는 최소 4000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화성 15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일본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조차 일본을 타격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위협을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패트리어트, PAC-3와 이지스, SM-3 등 다층 방공망으로 미사일 방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5시 지대한 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상황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네가 공격하면 우리도 반격하거나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택지가 일본에게 주어졌고 이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향력을 갖게 해줍니다. 완전히 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중국의 압도적 규모입니다. 타입 25는 북한 전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약 600만 제곱마일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동중국해가 있습니다. 620마일 사거리로 25식 지대한 미사일은 중국 전체 영토 중 일부 구간만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진핑은 그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대상만으로도 우려합니다. 일본 전역에 배치하면 중국 본토의 많은 고가치 목표들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국 극동 지역이 가장 매력적인 목표입니다. 상하이도 이제 사정권에 들어왔고 항저우와 닝보 같은 주요 도시, 항구, 산업 중심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과 산업이 위치해 있고 중국의 세계 무역을 이끄는 곳들입니다. 타입 25는 주요 군사시설들도 조준 범위에 넣게 됩니다. 항저우에 위치한 장차오 공항은 중국 공군, 즉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83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군사 공군 기지입니다. 중국 JH-7A 전투폭격기가 이 기지에서 운용됩니다.
근처 닝보에는 또 다른 주요 기지인 닝보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동해함대의 본부이자 동중국해에서 해군 작전을 지휘하는 주요 지휘센터입니다. 타입 25의 사거리 내에는 푸저우시 근처에 위치한 푸저우 공군기지도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는 대만 맞은편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거점이며 중국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진핑은 분명히 사거리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더 많은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북한처럼 중국은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일본을 타격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DF-21D는 201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대함 탄도 미사일이지만 물론 움직이지 않는 지상 목표물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2150km에 달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상 발사형 CJ-10 또는 DH-10 순항 미사일은 최대 1500km 떨어진 곳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km에 달해 일본 전역과 ENSA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25형 대함미사일의 확장된 사거리는 중국의 민감한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어 일본이 전력 균형을 상당히 맞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지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이 기존의 질서를 다소 뒤흔드는 곳, 바로 러시아입니다. 북쪽의 삿포로에서 25형 미사일은 러시아 영토를 넘어 중국의 헤이룽 장성과 지린성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곡창지대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수이퍼너와 랴오지 해랑 같은 철도 허브는 중국 북부 항구로의 육상 운송에 필수적입니다. 국경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활기찬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많은 무역을 중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면서 무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규모이고 비용이 드는 계획들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 극동 항구와의 연결 등 물류 인프라 확장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맹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거점의 상당 부분이 만약 두 나라 사이에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제 일본의 조준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 극동 항구 몇 곳이 이제 25형의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일본이 러시아를 타격할 때 꼭 원거리 무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두 나라는 라페루제 해협을 두고 26, 27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해협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을 구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멀리 타격 가능한 FPV 드론을 보유합니다. 하지만 25형의 사거리 확장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주요 항구와 군사시설이 일본의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갑자기 일본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하바롭스크는 주요 행정 및 군사 중심지이며 러시아 동부 군관구에 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최근 일본의 친우크라이나 입장으로 긴장이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처럼 일본에 대해 오랫동안 동일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우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타이프 25 미사일로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타격할 수는 없지만 공격 가능한 지역만으로도 극동 방어를 무너뜨리고 중국과의 경제 통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푸틴에게 큰 전략적 패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의 최신 군사 뉴스와 날카로운 분석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이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과 최신 동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일본처럼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지금까지 공격적인 원거리 전력을 개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패 후 일본은 방어에만 집중한 군사태세를 택했습니다. 일본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만 생산하고 구매했으며 공격용 무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세는 일본과 미국의 공식 군사동맹 독군이었습니다. 1960년에 발효된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내 모든 공격 무기는 일본 안에 약 15곳 주요 기지에 있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 능력 측면에서 미국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와 같은 곳에 배치된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F-35A 라이트닝2 전투기를 이용해 중국, 북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처럼 이 항공기들은 AGM-158JASSM, AGM-88G, AEA-RGM-ER 등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그 안전망이 아무리 넓어도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안보 구도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격무기 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며 그에 따라 일본이 직면한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2022년에 대폭 수정되고 훨씬 더 강경해진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했습니다. 새 국가안보전략 NSS,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중대한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전략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 2%까지 거의 2배로 늘릴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유지되던 1% 상한의 2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반격 능력 확보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공격무기 도입에 문을 연 셈입니다. 이제 일본은 무력 공격이 임박하면 25식 등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새로운 25식 미사일 도입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이 방침을 신속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두 번째 25식 미사일 역시 스탠드오프 미사일 범주에 속하지만 임무 프로필은 다릅니다. 25식 초고속 활공탄, 즉 HBGP입니다. HBGP는 일본의 첫 실전 배치 극초음속 활공무기입니다. 이번에 배치된 블록 1 버전은 사거리가 약 185에서 310마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게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로 발사되며 고고도에서 분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활공체가 마하 5, 시속 3700마일이 넘는 극초음속으로 하강하면서 요격을 피하기 위해 불규칙하고 기동적인 궤적을 그릴 수 있습니다. HBGP는 측면과 수직 조정을 위한 조종 날개가 달린 원뿔형 부스트 글라이드 탄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위성 항법, 관성 시스템, 종말 단계에서는 레이더와 적외선 이미징으로 유도됩니다. 사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HBGP는 장거리 SSM만큼 일본에 억지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기는 주로 반격 작전보다는 외딴섬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부족한 대신 은밀성과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어서 단거리 반격 작전에는 이상적입니다. HBGP의 기동성 덕분에 추적하거나 격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무기는 적기지 공격이나 지휘소 같은 고가치 자산, 상륙 공격부대, 항공모함 갑판을 공격하는 데 탁월하며 관통탄두나 폭발 성형 관통자 탄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서 지역에서는 HBGP만으로도 억지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적 함선과 미사일 발사기지는 은밀하고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 공격을 두려워해 사거리 밖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충분한 수량이 배치된다면 25식 대함미사일과 HBGP의 조합은 일본의 방어 범위를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지역까지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블록 1은 주로 훈련과 초기 운용에 쓰입니다. 2030년대 도입될 블록 2는 사거리가 1300, 1800마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사거리와 기동성 면에서 현재 25식 대함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격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또한 2027 회계연도에 계층적이고 분산된 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함정 발사형 및 공중 발사형 변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두 가지 새로운 25식과 같은 국내 시스템을 주로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에서 도입한 기존 시스템과 통합합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자국의 이지스 구축함 8척 모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6년 3월 콩고국 구축함 JS 초카이함이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일본 군함이 1000마일 넘는 표적을 처음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이스 초카이함은 예정보다 앞서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승조원 훈련과 개조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6년 8월 실사격 시험을 마친 후 사세보 해군 항공기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인도될 때까지 한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에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블록 4와 블록 5 각각 200기씩 총 40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는 2017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과다 사용해 부족한 공급망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은 비축군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블록 4, 5 토마호크 미사일을 3,000, 4,500개 보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 첫 72시간에 400발 첫 한 달에 850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간 생산량은 1년에 겨우 60발에서 90발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방부와 레이시오는 2026년 2월 연간 1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을 맺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군대의 수요가 항상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일본의 첨단 무기 자체 개발의 전략적 가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패크3 미사일 확보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으며 끝없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동맹국들의 방어의 핵심이 되는 모든 종류의 무기 비축분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가 이미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형 타입 25 미사일은 이미 시진핑, 김정은, 푸틴 같은 이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일본이 전력 균형을 상당히 맞출 수 있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두 시스템의 현지 생산이 일본에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깊은 동맹 관계 속에서 군사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대규모 군사적 부활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